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고단한 한 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리기만 해서 삶에 지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몸과 마음의 피로를 푸시나요? 이럴 때는 좋은 책과 함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작가인 캐슬린 노리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긴 하루 끝에 좋은 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날은 더 행복해진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17년 문예지 소설 공모에 의심의 소녀가 당선돼 갓 20을 넘긴 나이에 등단하게 된 김명순 작가. 그러나 그녀 앞엔 작가라는 타이틀 대신 기생의 딸, 자유연애주의자, 그리고 스캔들 메이커라는 멍해가 자리했다. 소설과 시, 수필 번역서까지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지만 미완의 작품이 많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남성 작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불운한 삶을 살아야 했던 탄실 김명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지 못했던 그녀의 삶과 문학이 탄생 120년 만에 다시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그 가운데는 키 작고 납다대한 군인이 서 있었다. 탄실은 그 작은 군인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생각으로 그 몸이 지진같이 떨렸다. 남자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쇠나 돌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일으켰다. 논계, 백범, 미실의 김별아 작가가 선배 작가의 문학과 삶을 고스란히 한 권의 책에 담아낸 것이다. 김별아 작가의 소설 탄실. 선배인 김명순에게 작가라는 이름을 찾아주고 싶어서 운명처럼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김별아 작가. 남성 중심의 사회와 문단에서 탄실 김명순 작가가 받아야 했던 비정한 처우는 무엇이었을까? 운명을 거부한 채 문학에 매달려 살았던 김명순 작가의 작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한국 최초의 여류 소설가 김명순의 작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김별아 작가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난 소설 탄실을 통해 김명순의 삶과 문학을 들여다보자. 네, 오늘은 김별아 작가의 신작이죠. 탄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이신 김별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이진형 교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소설가인 김명순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탄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자이신 김별아 작가님께 여쭐게요. 김명순 작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쓰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올해 이제 24년 차 작가인데 한 2005년 미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집필을 해오고 있는데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가 여성 작가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데 막상 우리가 근대 문학을 배우면서 뭐 최초의 서사시, 서정시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서 학교에서도 그 최초의 근대 여성 작가에 대한 것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근대 여성들이 처했던 그 처지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발굴을 하고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이 김명순 작가라는 이름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많이 조명이 안 됐다는 얘기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김명순 작가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새삼 사실은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언급되거나 연구되거나 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서요. 근데 또 하나는 작가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좀 먹고 쓰셨구나. 기존의 문학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사라는 것이 남성 연구자들에 의해서 남성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페미니즘이나 여성문학 이 연구가 된 게 사실은 2000년 이후
이제 본격화됐다고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 그제 정도 서정근 작가님이 또 새로운 네. 또 작품을 발견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발굴 중인 작가고 아. 여전히 논의 중인 작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완의 소설의 나머지 부분을 그렇죠.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사실 네. 읽었고요. 새삼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존 인물을 이제 주인공으로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실존 인물을 소설로 쓰게 되면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자료 수집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출판사 편집자들이 여기 와서 국회 도서관에 와서도 네. 자료를 많이 찾아서 주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어서 그 이전의 근대의 잡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선생님 같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그 팩트들, 그 아. 시대의 자료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 김명순 작가 같은 경우는 그 개인사 부분이 많이 연구가 안 된 상태, 여전히 이제 발굴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남아있는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들을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허구인지 좀 혼돈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탄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팩트를 거스르진 않습니다. 아, 네. 예, 그게 제 원칙이고요. 네. 대신 그 행간에 있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어땠을 것이다. 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렇게 상상을 해내죠. 네. 이 김명순 작가가 올해 탄생 12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1896년생이시고 네. 그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부호였던 김희경이라는 네. 사업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제 문제적인 거는 사실 이 어머니가 여기 소설에서는 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기생이었고 이제 기생첩의 딸이라는 것이 이 김명순을 처음부터 규정하고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데요. 네.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에 진명학교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고 네. 그 시절에 네. 근데 이제 진명학교에서도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열망이 더 커져서 이제 일본까지 또 유학을 가고 근데 일본 유학을 3번 가거든요. 근데 네. 첫 번째 그 일본 유학에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던 리응준이라는 그 생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매일신보에 보도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김명순을 문란한 여자.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신여성들에게 씌워져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김명순에게 덮어 씌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문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남성 문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4번째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정신병원에서 언제 사실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네, 없게 네, 네.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친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또 굴곡이 많았을지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작가로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김명순이 데뷔를 한 게 1917년이거든요. 이광수가 무정을 쓴 게 사실 그 해고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의 작가라고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을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자들, 신문사 기자들이 거의 작품을 썼고 네. 그때 당시에 이 김명순이라는 작가가 딱 상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당대 최고의 문인이라고 하는 이광수에게서 칭찬까지 드리면서 네. 그 당시의 위상과 이를테면 화제성이라는 것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순 작가가 소설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23편을 썼다고 하던데 처음으로 승려과실이라는 소설집을 내기도 했죠. 그 중에서는 이제 의심의 소녀라는 작품. 그게 데뷔죠. 전에 이제 그렇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어떤 점이 그 이광수를 감탄하게 만들었을까요? 교훈적이지 않고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평가인데요. 고상한 재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되게 아이러니한 평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이광수가 쓴 작품이 가장 계몽적인 작품, 무정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평을 하면서
아, 나하고 이 김명순이하고 또 누구가 최고 교훈 없이 작품 쓰는 사람이다라는 평을 했으니까요. 읽어봤지만 저도 이광수의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닌 게 사실 플롯이라든가 작품의 경향이 매우 세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표절이 아닌가라는 사실 의심과 또 논란이 있기도 한 작품이지만 네.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A라는 외국의 작품을 말 글자 그대로 표절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외국 문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배워온 것을 가지고 한글로 풀어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발전하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이 그래도 문학 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주제론적인 측면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불쌍한 어머니의 이제 불쌍한 아해 물음표 딱 찍으면서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 여성문학의 원형 같은 네. 문장이 아닐까라고 네. 싶을 정도로 유전되는 여성의 어떤 질곡과 불행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작품이자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위상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당대 문인들, 예를 들면 뭐 김동인이라든지 김기진이라든지 뭐 방정환 선생에게까지 굉장히 비난을 받았다라고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 도입부에 보면 심지어 이제 김현실전이라고 해서 김동인 작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소설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일반 독자분들이 이제 읽고 나서도 많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근대 작가들이 동료 작가를 심각하게 정말 폄하하고 이렇게 경멸하고 이런 장면에서 놀라기도 하시는데 이 김동인의 뛰어난 정말 그 문장으로 네. 그랬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부분인데 뭐 이런 거죠. 뭐 언니 참 옛날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겠소? 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명예는 여기서 한 번 크게 웃었다. 하하하하. 절이 드냐? 젤이 드냐? 아찔아찔 합디다. 뭐 이런 게 이제 김원주와 김명순을 충분히 연상하게 하는 네. 이런 거를 김현실전, 연실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근대 여성 트로이카라는 세 명, 이 김명순, 나혜석, 그리고 김원주, 나중에 이겹스님이 되시는 이 세 명을 얘기하는데 세 명의 최후가 사실은 다 이래요.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여성이라는 최초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여성 혐오식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김원주나 나혜석과 또 다르게 김명순이 사실은 가장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나혜석이나 김원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혜석은 좋은 집안 딸이었고 그 당시에 지식인 인텔리라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학문은 신학문을 하더라도 몸에 밴 관습이라든가 생활방식 윤리의식에 네. 있어서는 전통적인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문학적인 상황 변화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1920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광수류의 자유주의, 연애주의, 연애지상주의가 좀 많은 인기를 얻었고 하나의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이념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2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회의식, 식민지적인 상황과 어떤 계급 문제, 사회적인 갈등, 문제로 이제 문학자들, 지식인들의 관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사랑을 얘기하고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시의적절하지 못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랑만 얘기하고 물러난 여성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그건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인격, 네. 생활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역으로 작품을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자신의 얼룩진 삶과 상처를 소설로 풀어내게 됐는데 칠면조라는 소설의 한 구절을 또 소개를 하셨죠. 김명순이 자기를 표현을 스스로를 이제 표현하는 장면인데 이제 자기를 그 지렁이처럼 차갑고 미끈미끈하고 뭉클한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존재 이러면서 표현한 게 내 자신아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알았느냐, 또 얼마나 힘써 싸웠느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내 몸이 훌훌 다 벗고 나서는 날 누가 너에게 더럽다는 말을 하랴.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완성된 소설이 많지 않아요.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사실 누락된 부분도 제대로 평가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소설만 쓴 게 아니고 뭐 소설로 데뷔는 했지만 이제 시나 아니면 번역에서 뭐 에드가 알렌 포를 최초로 조선에 그 소개를 한 번역가로서의 의미도 크고 뭐 그리고 매일신보의 여기자로 또 조선의 세 번째 여기자로 활약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했는데 김명순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문학 세계를 만들고 펼치기 이전에 이게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생의 딸이라는 작품들이 거의 다 그 오해를 풀겠다. 나는 문란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세계를 만들려는 여성이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애썼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번역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김명순 작가가 그 당시에 외국어를 뭐 누구는 4개를 했다, 누구는 5개를 했다. 뭐 사실은 뭐 잘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작가가 번역을 한 게 일본어 중역이다, 아니면 원본 번역이다라는 네. 설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최초로 에드가 앨런 포라든가 네. 보들레르의 악마주의 시들을 소개했고 김옥이라든가 다른 작가들이 해내지 못한 작업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보들레르나 앨런 포 같은 경우는 악마적인 감수성, 즉 절망, 비탄, 죽음 이런 것들을 초점화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문학에서는 감성주의라고 해서 센티멘탈리즘이 유행을 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게 빠져있는 작가들이 볼 때 김명순이 소개하는 것들은 여자가 히스테리컬하다. 원래 나쁜 피, 기생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평가되기도 네.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소개 자체가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김명순이 정말 자기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앨런 포라든가 보들레르는 그 당시 작가들이면 누구나 다 알지는 못해도 존경을 하는, 네. 읽지는 않아도 좋아하는 그런 작가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작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권위도 얻고 네. 자기 설득력을 네. 얻으려는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시절만 해도 뭐 김명순이라고 나온 작품들도 있지만 뭐 탄실이라는 필명도 썼고 네. 뭐 망양초, 뭐 망양새. 그러니까 그 시절의 작가들은 자기 그 하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그 선예라는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처럼 특히 이제 뭐 번역 중에서도 뭐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 감시관이 그러니까 작품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게 이 시절에 이 시대의 그 계몽주의자들이나 계급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른 네. 예, 완전히 다른 감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의미가 있는 예,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김명순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다면 인간 김명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좀 여성으로도 또 인간으로도 결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김명순 작가에게 사랑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김별아 작가님은 그것을 악마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작가 임노월과의 만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망양초 김명순 양은 8호로부터는 우리 글벗이 아닙니다. 1921년 1월 동경에서 경성으로 발행처를 바꿔 나온 창조. 제8호의 편집 후기에 김명순을 동인에서 제명한다는 글이 실렸다. 5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한순간에 내쳐지는 처지가 한두 번도 아니건만 가슴이 쓰리고 머리는 헝하다. 배신감과 치욕감에 치가 떨렸다. 교토는 도쿄보다 추웠다. 명수는 한기와 같은 외로움에 한층 시달렸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과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모욕을 당했던 아픔이
감정의 장난질에 농락당했던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토록 만나보고 싶다던 소설가 김명순 씨가 여기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전유덕이 그녀 앞에 한 쌍의 남녀를 데려왔다. 누군가 했더니 김명순 씨였군요.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십니다. 남자가 싱긋이 따라서 웃었다. 뉘신지. 아, 이쪽은 임장화 씨와 그 누이인데 평양에서 멀지 않은 진남포가 고향인 분들이야. 네, 그러시군요. 임장화 씨는 지금 토요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창작 활동을 병행하고 계시오. 아, 그럼 혹시 지난해 춘희와 위선자, 예술가의 둔세를 발표하셨던 네, 제가 그 임노월입니다. 지난해 혜성처럼 문단에 나타났던 임노월. 임노월의 작품을 매우 인상적으로 읽고 후속 작업을 기대하고 있던 그녀는 얼굴 표정에 반가움이 얼비치는 걸 숨길 수가 없었다. 오스카 와일드를 좋아하시나요? 수려한 외모에 화려한 언변, 오스카 와일드를 흠모하는 임노월은 눈에 띄는 멋쟁이였다. 그는 또 열정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도록 노골적으로 아름다움을 찬미했고 여성에게 일방적인 윤리를 강요하는 위선자들을 비웃으며 남녀 공히 자유로운 성과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명순에게 불쑥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요. 그녀는 그대로 임노월의 집으로 들어갔다. 임노월의 구애를 받아들였다. 사랑한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나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임노월과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같은 여류 문인인 김원주가 명순에게 무례하기까지 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임노월 씨 같은 이가 좋아요. 아, 그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남자일까요? 임노월 씨는 지금 나와 같이 있지만 정염에 굶주렸으니까 당신 같은 이를 좋게 볼지 모르네요. 당시 노월은 명순을 향해 거의 매일 독을 뿜었다. 조금만 비위가 틀려도 임노월은 펄펄 뛰며 소리쳤다. 내가 널 위해 그토록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건만. 참으로 쓰라린 말이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풍랑은 모든 영혼을 사라쳐가고 부패는 모든 육체를 점령하다. 1921년 8월 동경에서 쓴 마지막 시구였다. 일본을 떠나기 직전의 한 달은 그녀와 임노월,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누구든 지옥에서는 악마가 된다. 악마가 되어야 지옥을 견뎌낼 수 있다. 그녀는 그렇게 임노월과 헤어져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다시 스캔들의 광풍이 몰아쳤다. 임노월이 동경에서 돌아와 김원주와 살림을 합쳤다던데? 그럼 김원주가 이노익과 이혼을 했다는 거네? 우와, 대단들하다. 왈칵 구토가 치밀었다. 1924년 김원주는 임노월과 동거 1년 만에 그 사실을 공개하는 인격 창조회라는 수필을 발표했다. 그 수필을 두고 문단과 지식인 사회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삼각관계도 아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수는 또다시 상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김명순 작가와 임노월의 사랑 이야기 영상으로 보셨는데 여기서 이제 임노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실제로 네. 제가 보기에는 김명순은 제대로 사랑을 못 해본 사랑을 받기 어려웠고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사실 굉장히 외로운 맞아요. 인물이었고요. 네. 근데 임노월과의 관계가 일본에서 짧게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 임노월도 굉장히 이 사람도 탐미주의 유미주의 작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조선에 네. 식민지 조선에 없었던 사실의 인물이기 때문에 작가죠, 임노월. 예, 그렇죠. 소설가고 네. 근데 이제 아주 짧게 활동을 했고요.
이 지금 그 악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한 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잠깐 활동을 하고 절필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의 행적이 사실 지금 분단된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식으로 영향을 서로 미쳤고 어떻게 활동했나 이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같은 문인끼리라서 굉장히 좀 말이 잘 통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임노월의 책을 작품들을 읽었을 때 도이안 그레이의 초상 같은 그 느낌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했습니다. 정말 오스카 와일드처럼 푸른 꽃을 양복 깃에다 꽂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식 아주 멋쟁이였고 김명순을 보고 이제 다가왔을 때도 이제 김명순의 수필에 그게 나와요. 내가 이쁘니까 좋아했지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얼굴을 봐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주 짧은 관계. 비난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김명순 작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가 어쨌든 좋아했던 이제 남자이고 한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작가와 함께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또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하는데. 이 김명순이 창조 동인이기도 하고 뒤에 이제 이병도 선생하고 이병도 선생이 이 김명순이 생활고에 시달릴 때 이제 일을 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개벽 동인들끼리 개벽인가 폐허인가 그 동인들끼리 제가 그 대담을 네. 하면서 이 김명순에 대한 얘기하는 거를 그 자료를 읽었거든요. 그 남자 같은 여자다. 아, 그리고 김명순. 연애라고는 할 줄 모르는 이런 얘기를 동인들이 해요. 남자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세간에서는 뭐 연애 박사 그런 식으로 이제 김명순을 평가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김명순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 트로이카 그 나혜석 김원주와 굉장히 구별이 되는 게 자기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적인 것으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자기 그 지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다시 그게 임노월과 김원주의 삼각관계로 오해를 받는 그래서 사실은 김기진에게도 그걸로 공격을 받거든요. 김명순 같은 경우는 뭘 해보려고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 늪에 빠져버리는 이게 참 비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픔이 많았던 그런 김명순 작가가 1924년에 조선일보에 이제 유언이라는 시를 발표하게 되는데 책 속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시 읽어보면 정말 자기를 둘러싼 어떤 현실과 이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굴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또 아픔을 겪었을지가 정말 짐작이 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자살 시도를 2번 하거든요. 아, 이제 첫 정말요? 번째는 네. 그 일본에서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한번 다리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진 그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매일신문 기자를 하다가 그 신문사 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네. 이제 비난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탄가스 같은 이렇게 숯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는 이 대목들이 이제 에세이, 수필 같은 것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건 이게 시인데 어떻게 보면 그 김명순의 황폐해진 내면 풍경 그리고 사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그 완전히 외톨이였던 세상에서 외톨이였던 이 심경의 아주 풍경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여 내가 당신을 떠날 때 개천가에 누웠거나 들에 누웠거나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하시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하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다신 안 오리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별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간으로서도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김명순은 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또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삶을 꼭 닮은 자전적인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기도 했는데 그 어떤 작품이었죠? 그게 이제 탄시리와 주영이라는 그 작품인데 이게 사실 여등의 배우에서라는 일본 소설에 대한 대항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작가의 번역 소설이 그 조선 신문에 연재가 됐어요. 연재가 됐는데 이게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얘기를 일본인이 썼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좌파들이 굉장히 막 열광했다고요. 근데 그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묘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주영이라는 여자가 거의 모든 남성 인물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란한 식으로. 근데 그게 소문이 김명순이 모델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김명순 같은 경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걸 내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탄실이와 주영이라는 자전적 소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진명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라든가 그 이후에 초기 그 일본 유학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이 없었으면 사실은 완전히 김명순이라는 작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모든 창작자들이 기본은 자기 고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응시하려고 했던 이게 굉장히 어쨌든 이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게 딱 중단이 되냐면 그 실제로는 리응준 여기 그 소설에서는 태영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육사 생도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거를 밀고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게 느껴져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문학사와 이런 작품 완성도와 별개로 가장 마음에 많이 기억되는.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 한국 최초의 여성 소설가 김명순의 일생을 다룬 책 탄실 어떻게 읽으면 조금 더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역사적인 전기나 기록들만을 취한 게 아니라 작가의 작품들을 실제 작품에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논평들까지, 당대 논평들까지 끌어들이고 심지어 실명으로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이걸 읽었을 때는 이 작품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할까? 소설칸에 있는데 소설칸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작품은 연구소가 아닐까? 그러기엔 너무 재미있는데요. 연구소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이 고증이라든가 네. 같은 것들이 엄밀하시고 주석도 달아서 실증적인 네. 전거까지 좀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작가들의 김명순 평가에 대한 여성 작가 김표라의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고 그 점에서 김동인이 쓴 김현실전을 같이 읽으면 저는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성 작가를 두고 뛰어난 남성 작가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네. 왜냐하면 김동인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자기를 강간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성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거든요. 아, 소설 속에서. 예, 네. 김현실전에서. 네. 근데 우리 탄실은 이제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김동인 같은 경우는 뉘앙스가 되게 조롱조예요. 네. 희화화하고. 네. 커봐라 그렇게 평생 신여성인 척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이 남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더니 결국 너를 최초의 범한 맨 마지막에 결혼하게 되는 그 남자가 결국 부동산 복덕방 주인인데 네. 결국은 지식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느냐라는 조롱조로 저는 읽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결말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읽는다면 좀 단순하지 않은 중층적이고 상중 네. 좀 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충분히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작가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셨는지.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제 마음을 제가 모르는 제 마음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작가가 좀 대신 울어주는 곡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그리고 끝내 자기 오해를 다 못 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 이 사람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대신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게 평전이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그 어디까지 소설이고, 소설의 역할이 뭐고, 소설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저도 고민이 있지만, 최대한 저는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작품을 최대한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소설을 읽기도 하시지만 이 김명순의 작품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문학사에서 완전히 묻혀버린 김명순이라는 작가의 시와 소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또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읽으셔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김명순을 좀 기억해 주시는 방식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소설가 김명순의 일대기와 그녀가 겪었던 삶의 아픔 또 문학의 이야기를 엮은 책 탄실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방금 뭐 하고 계셨어요? 좀 잠시 쉬는 시간이 있는데 밖에 보니까 가을비도 오고 그래서 밖에 좀 쳐다보고 좀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데 네네. 독서 많이 하시나요? 독서 안 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열심히 여러 가지 좋아하는 분야를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하고 이게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 하는 그런 그 역사서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역사서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은 역사서는 아니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이제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분의 해안이 담긴 책입니다. 지금 제목은 그래요.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답니다. 보통 지도는 백두산이 위에 있고 한라산이 밑에 있는 이런 건데 이걸 딱 거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제 30여 년간 해양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분도 언양어선 선장을 하시고 참치잡이 배를 처음 이제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참치 통조림을 소개한 분인데요. 이분이 바다맨이잖아요. 저도 바다맨이고 지금까지 육지지향적인 그런 게 아니라 바다지향적으로 보고 세계로 나가고 또 뭐 적극적으로 진출하자 해외로 그런 의미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입니다. 그 2000 아마 1년도 올 거예요. IMF를 막 극복했던 때예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인데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고 우리 국민이 우수한 국민이다. 그리고 시각을 한번 달리해보자. 저쪽 유럽에서 싱가포르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최단거리 우리 항만이 있고 또 우리 남해안의 해안가를 보면 천혜의 관광장 뭐 이태리나 뭐 그리스 못지않은 그런 관광자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고 전반적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자, 진취적이 되자 그런 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이죠. 지금의 2016년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2001년에서는 그때는 좀 약간 놀라운 시각이에요. 지금은 그지 참 2001년에 지금을 내다봤네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느꼈어요. 그때 읽어보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무역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밀리고 후발 개도국에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상품의 수출을 뛰어넘는 새로운 무역 전략이 필요하다. 4T, 무역, 운수, 관광, 기술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항만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 대국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인천공항도 허브공항이 됐거든요. 부산항도 허브 항만이 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동북아의 물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유럽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걸 강조한 것이고, 지금은 그래도 상당한 5대 물류국가다 그런 얘기까지 듣죠. 그런데 최근에 또 한진 해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물류에 또 비상등이 켜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 아, 그렇죠. 요번에 망했죠. 한마디로 망했어요. 벌써 미국 가는 운임이 2배가 올랐어요.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제가 얘기하는 건 최소한도는 뭐냐. 한진해운의 유지활동 중에서 세계 1위의 항로가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 서해안, LA나 롱비치나 이런 데로 가는 시애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구조항로, 싱가포르 거쳐 로테르담 가는 항로 하나는 우리가 한진해운에서 유지시키고, 이건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항로였거든요. 다른 곳은 부실해서도 그것만이라도 회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정부 일이든 국회 일이든 제가 앞장을 서야죠.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최전문가니까요.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이자 세계 5위의 항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항은 늘어나는 수출입 화물을 감당할 수 없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유럽 대륙의 관문인 네덜란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라인강 어귀에 자리 잡은 로테르담 항만은 연간 3억 톤 이상의 해상 화물이 거쳐가는데, 유럽 서안 항만의 물동량 중 40%를 처리하는 유럽 최대의 항만이다. 이처럼 로테르담 항만이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라인강 운하는 유럽 곳곳으로 통하며 도로와 철도는 유럽은 물론이고 동구권 국가까지 뻗어 있을 만큼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또한 네덜란드 항만의 통관 시스템은 통관 개념을 넘어 물류센터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세계 제1의 물류를 지향하는 네덜란드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만 해도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면 기다렸어요. 인천항에 배가 들어오면 한 20% 정도는 부두에 빈 선석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들어오고 하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항만 시설이 모자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처럼 되자고 하면서 그런 시설을 못 갖추니까. 지금은 좀 달라지죠. 지금은 국가가 많이 투자를 해서 부산 신항만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광해항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해양 전문가로서 네네. 인천항을 또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년대에 인천항이 국책항만으로 선정이 못 됐어요.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서 이 포 사격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대체항으로 이제 투자된 게 평택항이에요. 근데 나중에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90년대 들어서 중국이 개방하면서 중국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이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인천을 개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인천이 간만해차가 심해서요. 좀 떨어진 곳에 해야 항만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런 섬에다가 좀 부두를 건설해서 육지로 다리로 연결하는 그런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도리어 상해가 그렇게 했어요. 상해가 50km 떨어진 섬에다가 항만을 짓고 연결해서 지금은 상해가 세계 최대의 항만이 됐습니다. 저는 인천도 지금의 그 금융 중심지가 되든 관광지가 되든 무슨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든 바뀌고, 항만은 좀 더 외곽으로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를 국제무역의 수출입 화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류 중심지화라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화는 사람과 자본, 정보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그 예로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캐치프레이즈는 최대의 지원, 최소한의 간섭이다. 16%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기업의 모든 것이 자유롭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항만은 모두 개인 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속한 물류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간섭을 적극적으로 없앤 정부, 간편하고 편리한 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은 홍콩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세계 800여 개의 기업이 홍콩에 지역 총괄 운영 본부를 설치했으며 지사를 둔 외국 기업은 무려 1,600여 개를 웃돈다. 이는 홍콩이 국제 비즈니스 센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송도가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겁니다. 송도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중심지를 만들고 다국적 기업들이 본부가 많이 들어오고 헤드쿼터가 들어오고 해서 송도를 동북아의 물류, 무역 또는 그런 중심지로 만들자 하는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자유를 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규제가 많고 또 개혁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정체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항도 바로 있으니까 공항에서 바로 들어와서 다리만 건너면 송도고 또 뭐 항만도 있고 또 뭐 외국 대학도 저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기반은 갖춰놨으니까 제도, 의식 이런 거를 바꿔주면 그 홍콩, 싱가포르 못지않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개혁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어떤 사안이든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66%가 산지라 쓸모있는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인구 밀도까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손꼽힐 정도다. 하지만 이는 지난 세기에 이미 낡은 대륙화의 관점에서 본 국토일 뿐이다. 21세기 해양화의 시각에서 새롭게 본 우리나라는 결코 작지도 비좁지도 않은 큰 나라다. 동해안의 청정수역, 남해안의 화려한 파도해, 서해안의 갯벌은 수산업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개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땅이 아니라 천혜의 우리 국토를 넓게 활용할 줄 아는 해양화의 지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육상 위주적으로 생각해서 해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어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섬인 줄 알아요. 근데 이어도가 우리가 2002년도에 건설한 해양 기지입니다. 지금 이어도 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태풍이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태풍에 대한 예측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하면 중국이 절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2002년도에 가서 이어도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관심을 안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독도 문제도 그래요. 독도 문제가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근데 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보존을 잘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바다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되고 우리 바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은 가능성 있는 국가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소국으로 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 막혀있던 거 다 풀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를 썼어요. 이 책에서 인화, 사람 간의 화합,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국회 와서도 보니까 너무 싸우잖아요. 너무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서 자 우리가 인화, 화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면 이분 말대로 강소국이 되고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곡선을 날렵하게 그은 문양, 나이키의 로고 스우시인데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 나이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나이키 창업자인 필 라이트의 자서전, 슈독에서 만나보시죠. 이 책은 가진 것이라곤 열정과 끈기밖에 없던 24살 청년 필 라이트가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다뤘는데요. 아디다스, 퓨마가 주도하고 있던 스포츠용품 업계에서 어떻게 나이키가 업계의 1인자가 되었는지, 창업과 혁신의 과정은 물론 저자와 함께 지금의 나이키를 있게 한 신발에 미친 괴짜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학 시절 육상 선수를 꿈꿨지만 부진한 성적으로 꿈을 포기한 필 라이트. 그는 배낭여행을 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평소 운동용품에 관심이 많았던 필 라이트는 무작정 일본 운동화 회사 오니스카를 찾아가 미국 판매권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오니스카 미국 독점 판매권을 따낸 필 라이트는 직접 육상대회를 다니며 신발을 팔았는데요. 이때 당시 동업자 빌 바우어만과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으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보브 우데 등 신발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 사업을 키웠고 이후 1976년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나이키의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신비주의에 가려진 창업자 필 라이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처럼 식생활의 변화는 오롯이 우리말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밥상에 오르는 음식에는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음식의 언어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죠. 저자 한성우는 의문론과 방언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 언어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줍니다. 우리 음식의 핵심인 밥을 시작으로 국과 반찬을 거쳐 술과 음료에 이르기까지 다루는데요. 음식 이름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한중일, 나아가 서양과의 차이, 그리고 삼시세끼를 둘러싼 말들의 다양하게 쓰이는 법 등을 소개합니다. 그 예로 우리 음식의 핵심인 밥은 영어로 rice 한 단어뿐이지만 우리는 벼, 쌀, 밥과 같이 벼가 밥이 되는 상황을 세분화해서 말하는데요. 이때 밥을 요리한다라고 하지 않고 짓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집과 옷,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행위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찐빵과 호빵의 차이점, 젓가락과 숟가락 받침이 다른 이유 등 음식과 관련된 물음에 언어학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답변을 더해 흥미롭습니다. 1981년 베스트셀러 부와 빈곤을 통해 기존 자본주의 이론을 넘어 공급주의 경제학을 제시한 조지 길더. 그가 이번에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식과 권력에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미래학자 조지 길더. 그는 디지털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을 경제 전반에 적용한 경제학을 내놨는데요. 이른바 자본주의 정보 이론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정보가 자유롭고 널리 유통되는 역동적인 시장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데요. 역동적인 시장은 확실한 시장 수요나 정부의 지시 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사업 계획을 만드는 기업가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 일자리와 복지, 시장과 수요는 모두 이런 기업가들의 창조에서 비롯되는데요. 인구 증가, 자본 축적, 경제적 효율, 심지어 과학적 진보보다 기업가적 창조가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기업가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체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바로 표절인데요. 학계,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우리 사회에서 표절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향해 표절에 대해 낱낱이 고안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표절을 대하는 위험한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패션계를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표절 논란을 창작자의 시각에서 지켜본 저자 이영호. 그는 지적재산을 훔치고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법과 비즈니스,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 책에서 살피는데요. 미술에서부터 문단, 학문, 역사 속 이야기까지 다양한 표절 사례를 소개합니다. 1990년대 가요계를 휩쓸던 톱스타가 인터넷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은퇴해야 했던 이유, 천재로 추앙받는 가우디가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 등을 추적하며 생각을 훔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표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윤리와 습관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유행하는 옷이라면 짝퉁을 만들어서라도 판매하려는 의류업계의 관행,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얻는 학문적 성취보다 학위만 빠르게 취득하려는 풍토,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20대 중 상위 5%만이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평균 임금 88만 원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0년 전 한 경제학자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우리 사회 우울한 초상화는 좀 나아졌을까요?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에서 확인해 보시죠. 2007년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통해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은 경제학자 우석훈. 이번에 그는 생태학에서 빌려온 관점으로 노화된 우리나라 경제에서 젊은 세대가 살아남을 방법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세대 간 갈등은 범지구적이지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극명하고 대립하는 세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은 대개 청년 세대의 착취로 이어진다는데요.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주 5일 8시간을 일하면 평균 월 208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며 저자는 월 208만 원을 버는 청년을 기본으로 주거정책과 보육정책, 교육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가 타석에 등장하면 관중들은 손가락으로 외야의 한 곳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원하는 홈런의 방향을 지정한 건데요. 그럴 때면 베이비 루스는 관중들을 향해 좋아, 내가 그곳으로 넘겨주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자신의 홈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330번의 삼진을 당했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뜻이겠죠.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